목사님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내 종양은 상당히 어려운 질환입니다. 우리도 많이 경험하고 모든 암이 다 어렵긴 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질환이긴 하지만 제가 10년 전에 이 센터를 만들었고 그때 시작할 때는 제가 관심사였어요. 이 암을. 그래서 그때 10년 전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그냥 40대 살짝 있지만 좋아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다면 그로부터 한 3년 정도 지나면서 그 마음이 암에 대해서 별로 두렵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10년째 지금 항암 하시면서 사시는 분들이 지금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암을 해결하는 그것이 좀 변경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전에는 암이 없어져야만 항상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암이 있어도 충분히 살 수 있구나, 그거를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암을 없애는 것보다는 암을 관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다. 왜 그러냐면 암에 산모님이 65세 이상 있으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보통 남자나 여자 암이 1생 동안 암을 겪을 확률이 거의 30~40%였거든요. 그러면 암은 누구든지 생깁니다. 그 다음에 그 암이라는 것이 없어져야만 하는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게 암이 있다고 해서 이걸 장면화 고혈압처럼 관리하는 그런 개념에 어떤 치료가 훨씬 더 중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30년 전, 40년 전만 하더라도 당뇨 생기게 되면 그때는 당뇨로 죽었죠. 근데 요즘 당뇨 자체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건 거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잘하면 이렇게 특히 성인병은 이렇게 관리를 잘해야 되는구나. 성인병의 대표적인 당뇨, 고혈압, 그 다음에 고지혈증, 암이잖아요. 치매. 이게 관리의 질환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마스크 벗고 해드릴게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뇌출혈을 상하고 있어요. 근데 루즈벨트가 혈액암을 할 때 혈압이 얼마였었냐면 200에 140이었어요. 그때는 혈압이 높아도 그게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루즈벨트가 죽고 나서 의사들이 생각한 게 혈압이 높으면 좀 위험하겠구나 라고 해서 고혈압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5년 이내에 뇌혈관 뇌출혈이나 여러 가지 뇌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을 가장 줄일 수 있는 혈압이 뭐냐, 그걸 거꾸로 추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135에 한 85 정도면 5년 내에 뇌혈관 질환은 거의 안 생기다. 그래서 요즘은 혈압 관리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게 되면 5년 내에 내가 뇌출혈이 생길 확률은 줄어들겠구나 라고 해서 그게 질병에 포함이 된 겁니다. 이게 그러면 결국은 후유증을 하기 위해서 관리를 잘해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당뇨도 마찬가지예요. 당뇨도 우리가 당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해야지 합병증이 가장 적게 힘들 것인가, 그걸 근데 암에는 그게 좀 적용이 잘 안 됐어요. 그게 뭐냐면 말기암 때문에 이게 1기, 2기, 3기, 초반까지는 해볼만 해요.
수술을 뭐 하게 되면 그래도 상당히 오래 살고 그래서 해보는 만한데 말기암은 우리가 닉슨 대통령 때 암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로 지금 뭐 40~5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말기암에 대해서 해결을 못했습니다. 근데 10년 전에 그 말기암에 대한 치료를 완성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말기암도 좋아지는 거구나. 그러면 이게 이 말기암이 좋아진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특히 뇌 종양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말기암 관리라는 것은. 근데 그 말기암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단순히 정량이 크냐 어디 몇 군데 있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온몸에 암이 퍼졌더라도 100%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암에 대한 그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2년 전에는 치매에 대한 치료약이 나왔어요. 치료라는 건 뭐예요? 역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치매도 치료하면 옛날에는 치매 걸리면 지금도 다 그냥 걱정 뭐 하면 그렇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지 가족도 힘들지근데 이제는 치료해서 다시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게 만들겠다 라는 약을 물론 미흡하지만 그 약이 승인이 됐단 말이에요. 이건 치료제로 할만하다 라고 최초로 승인이 됐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소위 우리가 사실 이런 성인병이나 암이나 이런 것들은 오래 살아서 생긴 병인 경우가 많아요. 물론 소아암은 유전적 소인이 큽니다. 그렇지만 나이 들어 생긴 암은 성인병이라고 생각해요. 나이 들어 생깁니다. 그럼 그 나이가 얼마면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해야 되냐? 나이가 얼마나 길으니까 우리 몸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나이 우리 65세 이상이 이거 아닙니다. 그 사이가 지난 게 아니고 우리 진화론적 관점에서 인간 수명은 몇 살이에요? 35세입니다. 35세가 이게 굉장히 작다고 생각하시죠. 물론 그렇지만 우리 해방될 때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50세였고 그거 생각하면 35세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 몸은 정확하게 35세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노화가 시작되잖아요. 노화 시작된다는 것은 내 생명에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내 몸이 알아서 지금 늙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성년도 다 이야기하시잖아요. 30대 벌써 36세가 되면 노산이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35세가 얘 날라온다 이거잖아요. 우리 몸이 그런 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추자리도 16살이나 16살 얘기나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100년 동안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졌고 그 삶의 모습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어떤 질환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60년대만 70년대 닉슨이 암과의 전쟁을 할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주요 의제가 아니었어요. 왜? 그때 우리나라 평균 수명 60세가 안 될 때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발전을 했고 새로운 문제에 부딪히게 됐고 그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있는 거고 그 도전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납니다. 왜 그러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논문 한 1000개를 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국 사람이 쓴 게 한 두 개입니다. 2개. 우리 한국 사람은요,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골머리를 여러 가지 머리를 별로 이야기 생각을 잘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연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서 머리를 짜내고 별로 실험을 다 하면서 이 문제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주시죠. 그런 믿음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당장은 아니면서 좀 사소하실 수 있지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몇 가지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제가 여기는 너무 앞서 부분은 여기서 이야기해봐야 바로 실생활에 실감이 안 나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주제로 하려다가 그래도 지금은 그게 지금 다른 나라의 일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해서 예전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되는데 사실 업데이트를 못했어요. 왜 업데이트를 못했냐면 수많은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는데 어쨌든 효과가 있어야 되고 바로 실생활에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현재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권하는 것 이상을 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당장 한 2월을 했고 지금 3월인데 한 달 만에 업데이트하기는 상당히 좀 부족했다. 아마 1년, 2년 지나면 업데이트가 될 것 같은데 몇 개월 단위로는 이게 업데이트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이 전번에 들으셨던 분은 조금 좀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또 듣는다 이런 느낌이 드실지 모르지만 그냥 리마인드 한다는 기분으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뇌 조개하는 뇌의 세포가 있잖아요. 신경세포가 있는데 사실 신경세포는 이 신경세포를 도와주는 교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문세포적이잖아요. 사실 신경세포적은 거의 없으세요. 들어보셨어요? 아마 성인은 신경세포 중에 없어요. 왜 없을까요? 신경세포는 그렇게 분열하는 세포가 아니야. 한번 만들어지면 일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암이 생길 기회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심장 자체에 암 혹시 들어보셨어요? 분열을 해야 왜냐하면 심장도 내 죽을 때까지 심장세포는 거의 60%가 죽을 때까지 같이 가요. 한번 응애해서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내 심장세포 60%는 그대로 갑니다. 그런 세포들은 암이 생길 겨를이 없어요. 분열하고 해고 그래야지 그때 잘못 분열되니 그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게 도염되기가 되니 이렇게 해야 암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세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왜 교모세포적인가? 라고 생각하면 교세포는 계속 분열을 해야만 하는 세포예요. 신경세포는 분열을 안 하는 세포예요. 그러니까 신경세포 마음은 없어요. 꼬마 때 유전자가 잘못됐을 때만 있어요. 그러면 교세포는 그러니까 이제 양건의 칼날이에요. 이게 분열을 하니까 이걸 어떻게 잘 분열하게 하면 치료가 되는 거고 이렇게 잘못 분열하게 되면 암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료 중에도 그러한 속성을 잘 이해해야지 우리가 치료에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교보세포종이 갖고 있는 의미를 잠깐 제가 이야기했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듣는 건 교세포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겪으시는 게 아니고, 교세포가 신경을 이렇게 영향도 주고 시냅스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 여러 가지 기능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라는 것은 신경세포 때문에 생기지만 기본적으로 그 신경세포를 도와주는 교세포에 문제가 생겨서 기능장애가 생기는 거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암이 머릿속에 있고 그런데 왜 그다음없이 면역 이야기가 나오나? 면역이 왜 면역이 중요한가? 그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몸에 장 속에 있는 박테리아 수가 많아요. 세포 수를 보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25라고 했죠. 12승계인데, 이게 5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세포 숫자하고, 무게는 틀려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25%인데 무게는 3kg예요. 이 25가 뭐냐면 뭐겠어요? 빨간색이잖아요. 혈액이에요, 혈액. 우리 몸의 세포의 숫자는 25. 25면 3이에요. 거의 80%가 85% 정도가 정확하면 85%가 혈액이에요. 나머지 우리 몸의 형태를 만드는 거 있잖아요. 형태를 만드는 97%는 숫자로 따지면 혈액에 사실 5분의 20%밖에 안 돼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일단 혈액에 5분의 1만 없어도 피가 없어도 죽잖아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애들은 구성을 하지만 그 구성이 잘 되게끔 잘 돌아가게끔 하는 건 키고, 그게 훨씬 더 중요하고 숫자가 많이 필요하다. 산소를 영양을 공급한다. 그 다음에 영양만 공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살구 세포와 우리 혈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숫자가 많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암이 생겼다 하더라도, 물론 우리가 또 느끼겠지만, 여기 암이 생겼다 할 때, 이 혈액이 뭔가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숫자는 절대적으로 혈액 숫자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단서를 찾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뇌라는 게 면역 특권이어서 면역 세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실제적으로 우리 뇌가 산소의 성분량을 20% 쓰니까 혈액은 공급은 엄청나게 많이 돼요. 그래서 적혈구는 많이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에 면역 세포는 없다고 했어요. 작게할 게 없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면역 특권 지역이 없는 하여간
전혀 특권이 아닌데 아무튼 면역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요즘에 기술이 발달돼서 알아보니 실제적으로 이렇게 면역 세포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종류도 많잖아요. B세포도 있고, B세포는 우리 항체 만드는 세포거든요. 뭐 과립도 있고, T세포도 있고, 액티세포도 있고, 다 있어요. 아, 면역세포가 뇌에 없는 게 아니구나. 알았어요. 그래 봤더니 상당히 있어요, 이게. 상당히. 그 말은 개명을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더 조사를 해보니 실제적으로 기능을 한다. 어느 정도까지 기능을 하느냐.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말초에서 뇌로 면역세포가 들어가서 일을 하는구나. 그런 것까지 다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에 있는 박테리아가 훨씬 더 많다고 그랬잖아요. 요즘에 장이 뇌의 제2의 뇌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심지어 여기 장 속에 있는 박테리아하고 이 뇌하고 경합을 하는구나. 그런 것들이 요즘에 장 면역을 하는 사람들이 밝히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뭔가 단서를 찾은다면 그리고 실제적으로 암이 큰데도 이 면역세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암이 키우기도 하고 암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이중작용을 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면역이 무조건 암을 죽이는 데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10년 전에. 그래가지고 그때 이 면역 치료로 해서 암을 없애려고 하는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100% 실패했어요. 왜 100% 실패했을까요? 실제적으로 이 약을 키우는 데 있어서 이 면역세포 역할이 크다는 걸 알게 돼요. 실제 암을 키우는데 이 면역세포 여기 마크로파지라고 쓰여있는 데가 실제적으로 종양을 키우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암이 안 크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애들이 없으면요, 애들은 암은 자라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 다음에 암이 왜 생겼나? 지금 1번 이유가 뭐냐면 만성염증이에요. 급성염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해소가 돼요. 염증이. 우리가 뭐 닦지 않고 닦으면 끝나야 돼요. 근데 만성염증이라는 것은 계속 하여간 위험하다 계속 위험하다고 미리 숙제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그때 DNA가 손상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의해서 암이 되더라. 그래서 암의 핵심 단어가 예전에는 암세포 그랬는데 지금은 핵심 단어는 암세포에 대해서는 다 요즘에 여기가 들어있다고 어디가 어쩌고 저쩌고 알면 뭐할까요? 종양 미세 환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심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고혈압을 싸고 있는 그게 굉장히 방어적이구나. 이 암세포를 굉장히 보호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건데 여러분 왜 암이라는 단어가 뭐에서 생각이 됐냐면 유래가 됐냐면 개껍질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단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상처가 생기면 여기 흉터가 생기잖아요. 흉터는 특징이 뭐예요?
그 단단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조직이 섬유질이 많고 혈관 공급도 잘 안 되고 하여간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우리 흉터하고 똑같아요. 근데 아니 그 속에서 계속 분열하면서 흉터에 어떤 기작들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이 계속 또 조절되지 않게 성장한다.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역세포가 가서 얘들을 죽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접근되지가 않네요. 그래서 이전에 했던 그런 것들이 면역신호가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뭔가 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고형암을 치료할 때 아무리 좋은 치료제가 있다 하더라도 접근성이 확보가 안 되면 다 굉장히 어렵다. 대표적인 게 췌장암이에요. 췌장암. 우리가 보면 췌장암이 말랑말랑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섬유질이 많아가지고 이 항암이 안 들어요. 그래서 췌장암이 예후가 나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어렵고, 뇌라는 것은 아까 비비비라는 게 있어서 항암이 접근하기 어려워서 또 치료에 어떤 기회가 쉽지 않고 이 특징이 있거든요. 아무튼 이 만성염증이 하여간 이렇게 종양을 키우는데 절대적. 여기 보면 생존, 증식, 침수, 신생혈관, 전이, 항암제 내성, 방사선 내성, 여기에 절대적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성염증이 굉장히 문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성염증의 기전을 통해서 암이 재발하고 또 암이 생기기도 하고 또 전이도 되고 그렇다는 걸 이해합니다. 면역 치료가 이제 그래서 어려워요. 이 면역 치료라는 게 그냥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 세포가 있으면 죽겠지만 현실에서는 암을 방어하는 면역 세포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든 잡아야 돼요. 그러기 위한 노력들이 훨씬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그 종양편에 쓰는 면역 세포예요. 만약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것만 써도 암의 속도가 거의 3분의 1, 4분의 1을 줄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아까 마크로파지 이런 애들이 또 가서 마크로파지, 암 생물을 마크로파지로 변하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암이 이제 생겼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생겼는데,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일단 항암 방사선하죠. 태모달은 분열을 할 때 얘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분열을 못하게 막죠. 그렇게 되면 세포가 분열을 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바스틴이라는 약은 이렇게 암이 풀려면 혈관이 공급돼야 되거든요. 이 혈관에서 확산하기 위해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새로운 혈관이 없다면 영양분 공급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면 이런 인자가 필요해요. 성장 인자. 이게 뭐냐면 정확하게 혈관, 내막세포, 성장 인자예요. 그러니까 이 혈관 내막세포 혈관 인자가 있어야지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지는데, 그걸 막는 항체예요. 아바스틴은. 그러면 혈관을 못 만드니까 암이 증식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 다음에 방사선. 이 소위 말해서 전통적인 어떤 치료 방식
면역 항암제라는 게 10년 전에 나왔죠. 스테로이드제 아시다시피 카드 대통령 이번에 호스피스로 들어갔다고 하죠. 근데 10년 전에 흑색병 사기였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뇌종양은 없어졌죠. 뇌정리가 돼. 흑색병이 뇌정리가 됐는데 뇌정리가 없어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양이 영어 PDL이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 T세포라는 면역세포에 이게 가서 붙게 되면 T세포가 간단하게 죽어요. 그냥 이름이 뭐냐면 프로그램드 데스예요. 죽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한테 그런 너 죽어라 시간을 주면 얘는 죽는 거죠. 면역세포가 죽어라. 그러니까 이 티솔라는 약은 얘가 못 달라붙게 만들어줬더니 암이 없어졌더라. 종양도 자기 살기 위해서 얘가 오면은 죽는지 아니까 못 죽이게 이렇게 폭탄을 내는 거예요.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쉴드 이렇게 딱 쌓으면 가서 얘들이 가서 종양을 죽인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카트입니다. 그러면 뇌종양도 그러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그러면 T세포가 진짜 뇌로 들어가나? 그랬더니 T가 PB를 통과해서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아예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뇌세포가 여기 죽이나? 이제 이걸 좀 구경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면역세포는 적네요. 암세포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적은 애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공격을 해요. 암세포를. 이게 현실이에요. 요거 DC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전에도 보셨겠지만 이게 이제 우리 이 초록색이 암세포예요. 검은 게 면역세포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걸 보실 거예요. 여기 유방암이라고 쓰셨는데 이 유방암의 이 암세포가 초록색 세포는 항암 방사선에 안 듣는 유방암 세포예요. 근데 면역세포가 어떻게 알고 그놈을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난소암 이것도 항암 방사선 안 듣는 난소암 모델이거든요. 근데 가서 찾아서 얘들을 없애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만 면역세포를 만들면 암세포 알아서 죽여주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실 이 그림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저밖에 없어요. 이 그림은. 다른 나라는 좀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거 지금 그 임상도 임상 준비해서 이은지연이라는 애하고 임상을 할 거예요. 일단은 난소암 복막 이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임상을 할 생각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소위 말해서 항암 방사선에 안 듣는 애들을 면역세포에서 잘 죽이는 그 방법을 보여줄 거예요. 그 다음에 아직은 임상이 좀 필요해서 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한번 저는 가능하면
뇌종양이 좀 빨리 임상에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셀레늄이 있어요. 셀레늄이 있는데 셀레늄은 셀레늄 자체가 이렇게 치료 효과를 갖는다 많이 그런 연구들이 있는데 이 셀레늄이 제가 봐서 지금 셀레늄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건데 기본적으로 암세포를 죽이는 영역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만성염증을 잡아야 되잖아요. 뇌 부종을 잡아야 되는데 뇌 부종을 잡을 때 스테로이드를 쓸 때 제일 단점이 뭐냐면 면역세포가 죽어요. 항암 방사선할 때 면역세포 죽잖아요. 아무튼 부종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부종을 해결하는데 가장 보통 스테로이드밖에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걸려가지고 뇌에 그럴 때 스테로이드 맞았거든요. 근데 그 면역세포 죽여버리니까 이 또 코로나를 어떻게 죽여요? 그러니까 이 진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셀레늄은 면역세포에 영향을 안 줘요. 그러니까 면역세포를 보존하면서 부종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셀레늄이 뇌 부종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플러스 알파도 있잖아요. 셀레늄이 교보세포종을 죽인다고 다 기자이에요. 그러니까 셀레늄 이런 논문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알파를 이용할 수 있고 임상을 보러 나면서 에피더스가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임상 다 끝나고 보면 5년, 7년 걸릴 텐데 언제 그렇게 크기가 있어요. 우선 이런 에비던스는 좀 약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쉽게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충분히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보여드립니다.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세포 자체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암세포 자체를 안 죽이고도 암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VEGF 면적 R인데 VEGF 같은 경우는 아바스틴이거든요. 아바스틴은 실제적으로 암하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혈관은 정상세포니까 혈관 내막세포는 암세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정상적인 혈관이 안 생기게만 해도 암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이런 걸 이용해서 해결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할 거예요. 저는 글리백도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백혈병에 쓰는 약이잖아요.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것은 쉽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에 쓰는 약을 탈모제로 쓴다는 머리카락을 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약이라는 것은 부작용을 거꾸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약을 재평가 그런 것에 관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그런 약들을 이렇게 잘 사용을 하면 치료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약이 아닌 것 하나가 있어요. 네베스테론. 이것은 건강식품에 콩깍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가 HIF1을 억제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HIF1의 느낌은 제가 받는 느낌은 뭐냐면 모타예요. 모타. 종양세포가 흑화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모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진짜 중요하다고 봐요. 우선 내가 쓸 수가 있어. 다른 것들은 다 처방받아야 되는데 이것 하나는 원래
그 프랑스 사람들이 포도주 마셔서 뭐 건강하다, 뇌 혈관 질환이 있다, 뭐 혈관 질환이 있다 그 이야기 하는데 그 포도주에 들어있는 물질이 레베스테롤이에요. 근데 그 포도주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다른 식물에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저렴한 그런데 포도주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식물에 들어있는 레베스테롤을 저는 강력 추천해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보다 처방받아야 되는데 이건 처방 안 받고 그러면 뭐 안 먹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T세포와 뇌세포가 비비를 통과한다는 그림이고 논문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카티를 쓰면 이것은 뭐냐면 이제 그 교보세포증을 인식하는 그런 카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카티 치료는 리프종에서 이렇게 쓰게 돼요. 그게 뭐냐면 근데 그게 이제 B세포를 없애는 거예요. B세포가 쓸데없는 것 때문에 암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 B세포를 없애는데 마커가 뭐 CD19, CD20 뭐 이런 걸 깔아내가지고 그게 해서 좀 미성숙한 B세포를 죽여버리면 그 리프종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 하는데 고혈압에서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어요. 가장 그 이유가 뭐냐면 혈전이 하나가 아니에요. GBM 말 그대로 헤테로지니어스란 말, 이질적이에요. 암세포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얼굴이나 틀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암세포도 똑같은 암세포지만 얼굴이나 틀려요. 그러면 얘가 지금 내가 어떤 애를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데 상당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티는 이게 얼굴 표현이 이렇게 생긴 애를 죽여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진을 주면서 이렇게 생긴 애를 죽여라는데 보면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카티가 쉽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으로 이렇게 뇌에다가 여러 가지 면역 신호를 주니까 요즘 유산균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어떤 균인지를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장에서 사는 사람이 틀려요. 쉽게 말해 1년산 쌍둥이로 장에서 사는 그 박테리아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박테리아가 항암 작용을 할 것인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뇌 자체가 확실하면 뇌 그 면역도 더 건강해질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박테리아 종류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산균 종류는 다 여러 가지 종류일수록 뭐가 다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들으시고 꾸준히 여러 가지를 드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회사마다 다 유산균 종류가 특화해요, 다. 그래서 그 유산균 종류가 다 특화고 다 틀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골고루 드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아무튼 그 뇌 종양에 대해서 면역 치료는 아까 말씀 키트로다 같은 걸 쓰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즘 그 코로나 때 백신 이야기 원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백신, 암 백신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이 암 백신은 델리버리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해가 그 기술적으로 좀 쉽지 않아서 사실 그 환자가 그 코로나 백신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암 백신을 공부해요. 근데
메신저 RNA 백신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암 백신의 극히 초보예요. 암 백신을 만들려면 화이자가 만든 코로나 백신보다 훨씬 더 복잡해야 돼요. 그래서 좀 그런데 얼마나 그게 좀 쉽지 않은 일이냐면 화이자가 코로나 백신을 만들어가지고 임상 일상을 1200번을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백신을 만들어야지 진짜 효과가 나온 백신인지를 화이자도 몰라요. 그래서 임상 일상을 1200번을 그래가지고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도 그렇게 어려운데 암 백신을 만드는 건 제 생각에는 10만 번쯤 해야 되잖아요. 10만 번.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면역세포 치료제가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성인병하고 도대체 암하고 뭔 상관이 있냐. 제가 치매를 예를 들거든요. 사실 건강할 때는 뭐 사이가 좋아요. 근데 이 CNS 만들고 이런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이 마이크로글라리아라는 애거든요. 근데 얘가 늙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경찰이 늙어버렸어. 얘가 경찰이거든요. 간단하게 하면. 근데 경찰이 뭐예요? 뭐 나쁜 거 들어오면 하고 그 다음에 얘가 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헤매고 있으면 잘라내고 절제해가지고 이렇게 새로 만들고 이거 하는 게 얘가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얘가 늙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쓰레기 쌓이지 뭐 하여간 그래 생기는 게 치매거든요. 근데 이때 이 자체가 늙어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얘가 돌연변이가 되어버리면 그게 경우죠. 그러니까 결국은 결국 노화가 어떤 기본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얘가 돌연변이가 될 기회가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이야기 많이 해요. 우리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은 되게 얼굴이 좋아요. 보시면 아시겠죠. 얼굴이 빛나요. 왜 그러겠어요? 젊어졌어요. 면역치료의 목표는 젊어지는 거예요. 힘도 생기고 더 젊어지고 그게 면역치료의 본질이에요. 건강해 젊어지고 그게 면역치료의 본질이에요. 암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젊어지면 암도 이겨낼 수 있다. 그것이 본질이거든요. 35세 이상의 사람들은 무조건 젊어져야 돼요. 내가 35세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35세만 돼도 흉선을 보면 그 이 지방 덩어리가 돼버려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 흉선 세포가 거의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나이가 들면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35세 되면 이제 몇 년이나 그만할 테니까 이제 뭐 알아서 하라. 우선 우리가 진학을 할 때 35세 이상 살 거라고 생각을 안 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게 하지만 진화론적으로 보면 불과 1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기술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술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몸이 못 따르는데 어떻게 해요? 몸으로 맞춰야지. 그래서 사이버스 알파에서 해야 비타민 D도 마찬가지. KNH가 재미있는 래퍼트여서 그러는데 얘는 뭐 사각 조개 P예요. P 조개 P 간단하게 얘기하면 조개 P인데
약제보다도 훨씬 더 효과를 볼 수도 있구나 라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왜 65세 노인들만 죽었을까? 젊은 사람 하나도 안 죽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가 재질지 모르니까 우리 면역 시스템은 다양해야 돼요. 다양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만성염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거 막느라고 다양성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만성염증이 안 생겨야 돼요. 이것에 대한 예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즘에 메토포르민 약이라는 약을 하여간 열심히 많이 먹더라고요. 항암 약이라고.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당뇨가 있어야 돼요. 당뇨가 생기면 그러니까 당뇨가 있잖아요. 그럼 암 확률이 한 30% 올라가요. 근데 그것 때문에 메토포르민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정상인보다 암 발생이 30%가 줄었어요. 정상인보다. 이게 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메토포르민 약이 당뇨약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훨씬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토닉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메토포르민 품는 사람이 있던데 그건 내가 봐서 나쁜 약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생약이거든요. 기본이 뭐냐면 유럽 라일락 나무에서 나오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생약이에요. 그래서 자연 시작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성 염증을 줄여줄수록 훨씬 더 나는 유리하구나 라는 걸 보여줘가지고 표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운동하면 당연히 좋아져요. 왜냐하면 면역 기능, 운동을 하면 면역 기능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운동하면 시사율이 30% 줄었다 이런 얘기. 하여간 만보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제 생각에 만보는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만보. 경험적으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실 트루단 이야기 나오기 전에 이게 뭐냐면 흑색점이에요. 흑색점 2005년이나 없어져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어떤 거 했냐면 여기에 있는 면역세포를 골라가지고 배양을 했어. 그래가지고 주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3년 후에 이렇게 없어졌어요. 이것만으로 항암 방사선 이거 안 하고 여기에 있는 면역세포를 키워가지고 줬더니 흑색종은 밖에 있는 피부암이니까 면역세포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근데 속에 있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기트로다예요. 그러면 있는 건 안 죽게라도 하면 좋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뭐가 이런 걸 죽냐? 라고 했더니 PD 프로그램 데스라는 단백질이 죽이더라. 그럼 우주에게 그걸 막자. 환경을 만들어진 게 기트로다거든. 근데 패턴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면역세포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조건 나한테는 유리하구나. 그걸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셀세라피이 아직은 비용이 비싸고 이런 그러긴 하지만 또 여기서 나온 결론은 뭐냐면 하여간 많이 맞을수록 나한테 유리하다. 90%. 그 다음에 언혈치료. 이게 언혈치료는 다른 거는 그냥 다 놔두고 일단 항암 방사선의 조기의 효과를 봐요.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일단 항암도 조직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있고 간에 많고 항암제 많은 거 뭐하냐고 소용없잖아. 그러니까 조직 암조직의 항암이 많이 농도가 높아야 돼요. 그건 농도 높이려고 최고 농도 맥시멈을 토론을 뒀어요. 맥시멈을 견딜 수 있는 최상의 영향을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 그러면 종양부에 조금이라도 많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언약을 하면 일단 두 개로 방사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사선 하루 쳐는게 아니잖아요. 그럼 한 방 할 때 두 방 한 효과를 가지려면 언약해야 됩니다. 나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그라이고 이렇게 따뜻하면 방사선 했으면 뜨겁다고 생각해요. 아니 뜨거우니 근데 우리가 쓰는 원료는 뭐냐면 라디오파. 여러분 라디오 들었다고 라디오 들었다고 여러분하고 문제 생깁니까? 그 라디오파를 조금 더 그 종양 부위에서 조금 더 열이 나게끔 조작하는 거고, 라디오파가 아니면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해요. 파장이 이렇게 짧으면 다 갈라지거든요. 우리 단파 방송하면 하지만 ADM 하면 이렇게 산도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라디오파 정도 해야지 이제 조직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원년에 대해서 평가를 너무 사람들이 좀 하여간 그렇습니다. 아무튼 원년이 특히 항암 방사선 좀 했으면 좋겠어요. 끝나고 나서 네,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걸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되냐면, 또 면역치료에서는 우리가 매 바이러스 감염되면 열을 내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 열을 내요? 심지어 공갈 날 때도 열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갈 때 열을 받더니 그 쉽게 말하면 종아리에 공갈이 났는데 열이 났다. 그래서 그 열을 누가 만드냐?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지방세포를 태워요. 그래가지고 열을 만들거든요. 왜 만들어요? 못해요. 물론 열 때문에 바이러스 죽이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림프가 혈관 속에 있다가 조직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조직 속으로 들어가려면 열이 있어요. 열이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열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바이러스 감염되면 조직 속으로 혈관이 있으면 뭐예요? 가서 싸우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을 조직 속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그 열이 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아마 못 싸우려면 열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래서 원열이 꼭 필요하다.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모든 종양이나 모든 종양이에요. 어쨌든 열이 있어야지 조직적으로 들어가서 싸우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제 이야기는 거의 했어요. 아까 치료까지 여러분들 다음에 이야기고요. 그 치료에 대한 원열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간단히 얘기까지 하고 궁금하신 사항을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 원격으로 그 질문 사항을 좀 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 원장님 그 카톡으로 좀 보내드렸습니다. 네네. 그 첫 번째 질문 사항은 조직 검사하면 득보다 실이 많다는 서울대 어린이병원 의견인데 조직 검사 안 하다 보니 항암 등 표준 치료 받을 수 있는 게 제한적입니다. 뇌관규 중에도 최근에는 조직 검사를 하는지 그리고 서울 아산검사관에서는 조직 검사를 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지금 7세 아이들하고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왜 간에 생겨서 문제. 뇌가 뭐 누구든지 건들고 싶어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성분이 있는데 그 잘못 건드리면 그냥 즉시 사망. 그러니까 잘 건들고 싶지 않은 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되도록이면 안 건드는 게. 근데 편입치료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때 항암 방사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편입치료 끝이에요. 더 이상 뭐 하는 거야? 그래서 편입치료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것이 지금은 뭐 그레이드 3냐, 4번이 4냐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위치예요, 위치. 그러니까 그것이 설사 3년이고 그레이드가 낮다 하더라도 계속 커지면 죽는 거고.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항암 방사는 해야 됩니다. 근데 저